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평입니다. 제 옆에는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권순욱 대표님 소식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권순욱 대표님은 현재 이제 불경으로 내려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뉴스 신세계는 저와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권순욱 대표님은 이제 그 지방에서 정말 지방생활 힘드실 텐데 지방에서 다양한 소식과 인터뷰로 또 여러분들께 아주 독립적인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저희 뉴스 신세계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주요한 이슈가 있다든지 꼭 전달해야 될 소식이 있으면 권순욱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또 목소리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어제 청와대 직원 가족들을 경내로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픈하우스 행사는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두 행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자세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와대 직원들의 사기가 무척이나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사실 리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네.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직원들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온몸을 다 바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가족들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한 5월 5일이었죠. 어린이날에도 아이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국비급 의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즐거운 순간의 사진을 몇 장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장대 정말 멋있잖아요. 네. 볼 때마다 멋있는데 아이들이 저런 경험을 하면 이제 장차 나 국빈급으로 좀 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실 청와대에서 어린이날마다 대통령들이 이제 그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네. 모습들은 매년 연출이 되고 합니다만은 사실 요번만큼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사가 네. 또 있나 싶습니다. 사실 이전 대통령들을 참 이명박근혜 시절을 다시 네. 떠올리기는 좀 괴롭긴 합니다만 그때의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어색한 표정들과는 달리 요번 행사에서는 사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다들 애들 네. 표정도 밝고 또 저 안겨 있는 거 너무 이쁘잖아요. 저 표정 봐봐요. 참. 그렇습니다. 애들도 사실 그 진심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탁현민 행정관에게 이 어린이날 행사 준비하면서 말씀 시간을 좀 빼라고 이렇게 그러게요.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역시 맞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배려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5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과 양국 간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전 세계 외교 사상 가장 최고의 이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정비 작업, 아예 못을 땅땅땅 다 박아두고 네. 땅땅땅.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이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특이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대비를 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5월 4일에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 선언의 발표를 축하하고 이런 성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또한 두 정상은요, 아울러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로부터 판문점 선언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안 한다고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네, 지금 와서는 그런 분들 있으면은 하나하나 찾아서 놀려주고 싶어요. 안 한다며. 역시 놀려주는 것도 하수정님의 전매 특허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미중 일러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다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고 네. 유일하게 단 한 나라의 일부 정치 집단들로부터서만 지금 비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 나라의 일부 정치 집단 어디죠? 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일파들이죠. 이 일파들만 지금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네. 굉장히 소외되고 고립된 이런 위치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 뭐 국민 개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네. 사실 지금 어디 자유한국당의 빨간 잠바를 입고 네. 지역 선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보는 굉장히 사람들마다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네. 욕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외로우실 텐데 얼른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의 품으로. 네, 자유대한의 품은 굉장히 따뜻하고 여러분들의 입장 전환 또는 귀순, 예. 귀순. 예, 네. 자유대한으로의 귀순을 네.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하겠다. 네, 이 빨간 놈들아. 또한 이 같은 날인 5월 4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트리도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캐나다 쪽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지속적 관심을 요청을 하셨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G7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지의 뜻을 모아준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발언을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은 G7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네. 이것을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고 세계적인 지지 속에서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진짜 외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또 같은 날입니다.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21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지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성과 성의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외교에 대한 조언을 친히 해주셨거든요.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성과들, 뭐 사실 네. 외교적 성과도 있고 경제적, 정치적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이제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외교의 기본이 뭐냐, 뭐 그 의전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가 해야 된다는 그러는데 사실 그것보다 외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네. 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들의 집합인 국가와 국가들이 이제 또 서로 만나는 것이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심. 네, 그 진심을 진심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외교적 성과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말씀, 그 외교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성과 성의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큰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은 공부 잘하려면 성실히 하면 된다. 운동을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말이기도 하긴 한데. 네,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되지도 않고 열심히 네. 한다고 해서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전교 1등은 원래 이런 남의 사정들 잘 모르죠. 전교 1등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기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요, 앞으로도 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떠나시게 되죠. 한일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 일본이 또 거기에 뭐 비핵화 문구를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조금 오버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기 일본에서도 사실 지금 일본 내부 정치적으로 지금 아베가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종 이 비리 사건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베가 뭐 다른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첫째 문제가 그 아베의 개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네. 둘째로는 그 전 세계 외교에서 일본이 계속 이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베는 개인의 어떤 그 어필을 또 해야 되는 그 이런 강한 압박감을 느낄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하나 튀는 거 하려고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대한의 품으로 들어오시면 자유 세계의 품으로 들어오시면 네. 그 아베도 다른 전 세계의 다른 모든 그 국가들 정상들과 함께 어깨 걸고 평화와 이런 그 번영의? 새로운 예.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괜히 겐세이 넣다가 더 외롭게 되고 더 고립되고 그러면 그 아베의 저기 이후에 정치적 안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지금 현재의 정치 세계에서의 최고 정치 리더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베도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그 전교 1등 따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베도 자기가 전교 1등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뭐 전교 2등, 3등도 다 좋은 거고 훌륭한 겁니다. 그냥 그 뒤를 따라서 네. 이렇게 잘 협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멀리 한국에서 이렇게 조언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이 평화 무드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인가요? 산케이 신문인가? 하여간 거기랑 그 서면 인터뷰 진행하신 내용이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일본이 어떤 과거 역사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그리고 국제사회로 좀 나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했는데요. 아마 일본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외통수입니다. 길이 한 군데로밖에 안 나와 있고 일본이 뭐 다른 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따라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 준비를 네.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거 말고 뭘 하자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정결등 하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네. 또 좋은 말씀 드립니다. 자, 참고로 최근 들어가지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확정됐다고 말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북한 외무성이 웬만해서는 잘 최근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미국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은 이를 두고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워낙 큰 이벤트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런 그 한미 간 또는 북미 간의 여러 평화 모드 대탕트 분위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네.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걱정은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네. 다 잘 됐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이런 것들이 곧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럴 때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뉴스 신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반응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위해서 한국은 계속 진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4일 출범해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서는요,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국제적 지지 확보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외교부에서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명박 정부는요, 뭔가 외교적으로 참 큰일,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해놓고 막 언론은 막 호들갑을 떨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거와는 확실히 다른, 이행에 대해서도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외교 태스크포스로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정말로 진짜 이명박 정부가 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그 외교 사안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천안함 사건입니다. 아, 천안함이요? 예, 천안함 문제로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북한에 대한 비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짜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은 네네. 그 유엔에서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천안함에 있는 장병들, 수몰된 장병들을 애도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시가 끝까지 안 돼 버렸죠. 사실은 그것은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도 사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그런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했는 것에서도 다 실패를 했었어요. 이것은 그 한국 외교적 역량을 갖다가 진짜 말 그대로 낭비한 것에 다름없고요. 그런 역량들을 갖다 지금에서는 사실 지금 아직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하기 전입니다만 벌써부터 많은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상회담들이 열리고 전화 통화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죠. 후속 조치 뭘로 할까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은 첫째로는 일단 외교적인 리더가 훌륭히 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외교의 방향이 너무나 지금 사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해수부 장관이 NLL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NLL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장관분들이 다 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하는 걸 보면 해결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NLL 문제, 사실 이 문제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 안 날 수가 없고요. 네. 당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정쟁의 수단이 되고, 그렇죠. 국가 기밀을 갖다가 함부로 이 뚱보가 누설하는 이런 문제까지 있었었죠. 근데 이런 NLL 같은 국민의 그야말로 신체적인 생명 그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이제는 국가의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 이해 당사자인 어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뤄내 나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게 끝이 아니고요. 북한은요, 또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북한 영공 개방을 포함해 평양 인천 노선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고위 관계자들이요, 이번 주죠, 다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빠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기찻길도 열고 하늘길도 열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영공 개방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엄청나게 크죠. 지금 이제 나온 게 평양 인천 간 노선이 됩니다. 평양 인천 간 노선이라고 이제 열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0이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열림으로 인해 가지고 평양과 인천 간에 이제
수많은 인적 교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항공 노선을 하나 개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평양 인천 간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공항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인천은 동북아 최대 허브 공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양과 인천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평양이 전 세계 항공 노선의 가장 핵심적인 허브와 연결된 공항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평양 인천 직항 노선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롤오버라 그러죠. 네.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 갈아타고 이제 다른 데로 그렇죠. 간다 이러는 거. 네. 자, 그러면 인천공항과 연결되지 않은 전 세계 주요 공항 없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항공편을 통해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확보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평양은 단순히 인천 평양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아직까지 이제 평양이 국제적인 어떤 뭐 주요 공항이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거를 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인천이랑 연결하면 됩니다. 아하. 그럼 인천과 연결되면 평양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항공 교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북한이 그 암흑의 제국이 아니라 네. 국제사회에 다 문을 여는 이런 국가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영공 개방이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엮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영공 개방만 돼도 그 위로 이제 항공이 지나다니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네. 꽤 많은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요 일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늘 오후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가 없으면 5월 국회는 끝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요, 국가와 민생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으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타협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조건만 내세우면서 타협안을 거부하고 최후 통첩까지 한 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오카메 면도날로 해석을 하시면 좋죠. 제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국회로 들어가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할 일이 딱 하나다. 네, 뭐죠?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구속 위기에 있는 의원들의 구속 동의안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 동의안 처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구속 동의안 처리 이것 네. 때문이군요. 네, 이게 이제 이거 하기 싫어서 그 국회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회부가 딱 되거든요. 자동이군요. 네, 무조건 이제 여기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표결을 안 하면 너네들이 과연 범죄자를 비호하는 집단이 맞구나라는 비난이 이제 쏠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찬성을 하자니 자기 당 의원들 안 그래도 의석수도 모자라고 이러는데 게다가 또 구속돼 가지고 또 포토라인 서고 이러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이게 선거 어떻게 치르나 이러는 걱정도 생기고, 이러니 진퇴양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다. 그냥 나자빠지자. 나자빠지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널브러져 있는 것이 현재 자한당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국회의 파행에 대해서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되는 국회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라며 형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전제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닌데요. 뭐 일어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국회의원 300명의 모든 동의를 받아가지고 다 사표 딱 내고 하자 이러는 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은 조금 속 시원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슈 프리즘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비록 한반도의 평화라는 매우 큰 이슈에 묻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의
차후 행보에 일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였는데요. 일단 슬로건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과 이제 일체감, 연속성을 갖다 강조하는 것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제 실제로 든든하게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슬로건이라 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슬로건은 정말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체가 일단 불명해요. 주체와 목적어가 둘 다 없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예. 근데 여기서 그 누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묻는 건지 아니면 뭐 여당한테 묻는 건지 이렇게 일단 여기서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누구에게 넘기냐 이러는 건데 일단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라는 말이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나라를 일단 통째로 넘긴다. 최순실이 생각이 나거든요. 순실이. 예. 이제 나라를 최순실에게 통째로 넘긴 자유한국당 놈들. 네. 이런 식의 이 라임이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나라를 순실에게 통째로 넘기면 안 되지. 그러면 순실이 정권의 연속선상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찍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슬로건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슬로건이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로건에 대해서 대찬성. 끝까지 이걸 써주시라. 자유한국당이 이 슬로건을 계속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슬로건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만든 슬로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밑에 놈 몇 놈이 이거 선거에 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꾸자 그러면 선거 한 달 남았는데 슬로건 자꾸 바꾸고 그러면 선거 언제 치러요? 게다가 이렇게 밑에서 슬로건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애들한테 대표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러면은 대표가 그게 뭔 대표야 그게. 그러니 홍준표 대표께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시오. 대표로서의 위엄을 지키시며 슬로건의 연속성을 지키고 그리하여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하여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통째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기시면 든든한 지방정부,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으니 홍준표 대표님의 이 위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대찬성. 대찬성? 네. 예. 더불어민주당은요. 9일 제주와 경남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충북권, 13일에는 부산에서 필승 전진 대회를 개최하고요. 16일에는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가 8일 제주 인천, 9일 경기, 10일 충남 대전 세종, 11일 경북 대구, 13일 울산 서울 순으로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선거판이 서서히 달궈질 것 같은데요. 네. 이 홍준표 대표의 일정을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렇게 전국을 열심히 순회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얼굴을 내비치실 때마다 저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이런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홍준표 대표가 좀 나이도 드시고 연세도 드시고 하시지만서도 젊을 때 나름대로 발정제도 드시고 했으니까 그런 거 기력을 회복하시어 더욱더 열심히 한 군데만 있지 마시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특히 격전지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돌아다니셨으면 합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더 많이 다니셔라. 저희가 어떻게 진짜 홍삼이나 이런 거라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그런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좀 자존심도 세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후가시 이런 것도 좀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놀리면은 화가 나서 아니 뭐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힘을 내시는 것 같으니까 더 놀려드리죠 뭐. 예. 그럼 저희는 열심히 응원과
놀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11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의 국회 파행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노웅래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원내대표 네. 경선이기 때문에 국회 원내, 즉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에 참여를 하게 네.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심할 수 없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 원내 대책의 중요성들이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청와대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정부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원도 지금 대법원장 하에서 여러 가지 법원 개혁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문제가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한국당 등의 빨간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빨간 애들.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그 잘 요리해내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잘 그 뭐랄까 역할을 수행해내실 건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저기 2018년도에 국회 원내대표를 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3D 오브 3D 그냥 정말 힘드신. 극한 직업이신 것 같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도 1년 동안 하면서 사람이 팍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서도 아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누가 되든지 간에 고생은 많이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국회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슈 프리즘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뉴스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이슈 프리즘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이슈 프리즘 시간 진행하기 전에요. 오늘도 항상 좋은 해설 함께해 주신 고일석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프리즘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사실 접입가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국회 안에서의 턱 가격 사건 이후로요. 점점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슈 브리핑 시간에는, 이슈 프리즘 시간에는 뭐랄까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서 이제 깊이 있는 해설을 하겠다 이러는 의도였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겨요, 일단. 이러니까 이런 이 떡밥을 안 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김성태 대표의 이제 단식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단식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죠. 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다 하면서 연휴 동안 아주 쫄쫄구만 봐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아주 신나했었는데, 아니 그걸로 저기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 괴한에게 아주 턱이 그냥 획 돌아가도록 아주 한 대 제대로 저기 클린 히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네. 이런 사태를 겪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는 일이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거 참 얼마나 아플까 네. 이런 걱정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 반응들이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여론은 뭐 아주 살짝 지나가고, 그 외의 반응들은 그 뭐랄까 좀 희화가 되고 있죠. 그쵸, 희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쨌든 폭행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근데 웃을 일은 그 아니잖아요. 희화화라는 것은 네. 웃을 일이 아닌 걸 웃기게 만드는 게 희화화고요. 그런가요? 이건 그냥 웃기는 일입니다. 그건 희화화라는 말 좀 어울리지 그 않죠. 말 그냥 웃기는 일이라 네, 웃기지 그렇죠. 않은 일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참. 우리 개그 포인트에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진짜 사실은 별로 안 웃기는 일이지만서도 거기에 나름대로 웃기는 포인트를 찾아내서 웃기는 게 이게 참 진짜 네. 개그인데, 이건 그 자체로 웃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더 뭐 다루기가 힘들어요. 양념칠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저는. 예. 근데 이제 등장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발언들을 보면은 네네. 이 나름대로 또 이 사태가 이제 다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폭행범,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에다가 아주 클린 히트를 날린 폭행범. 이 양반도 좀 이상해요. 그래, 나는 병신이다. 내가 직업 있으면 여기 왔겠냐? 나도 병신이다. 인정한다. 여태까지 모쏠이다. 나는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아니, 아버지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진짜 이러다 보니까 좀
상태가 좀 정상이지는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오후 5시에 자유당에서 긴급 의총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 발언을 하는데 홍준표 백주 대낮에 단식 중인 제1야당 원내대표를 테러하는 것은 처음 봤다. 피의자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배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렇죠. 그 이렇게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가 국회 앞에 참막을 치고 단식 농성하는 것도 유례가 별로 없고요. 예, 원내대표가. 네, 그런 분한테 테러를 하는데 턱에다가 이제 저기 펀치를 날리는 테러를 한다라는 것도 좀 웃기죠. 그런 경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0에 가까운 확률 두 개가 같이 합쳐지니까 이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그 완전 확률이 0에서 0으로 더욱더 수렴해가는 결과가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게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 말씀 맞고요. 그리고 그 배후를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것도 궁금합니다.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 직접 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네. 비장한 각오를 밝힙니다. 드루킹 특검 수용하는 그날까지 테러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분노하고 싸우겠다. 목도 불편하고 턱을 가겠기 때문에 목을 돌리는 것도 불편하지만 저는 다시 노숙 단식 투쟁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뭐라고 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네. 많은 분들이 단식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단식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단식을 이어 나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의외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 발언이 네. 그 다음날 다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 날요. 예, 그 다음날 다 뒤집어지고 이게 도대체 그 이후로부터 완전 미스테리의 그 현장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미스테리 현장이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뭐죠 도대체? 이게 김성태가 저기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했던 말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특검 수행 답이 없다면 네. 천막 노숙, 농성, 노숙 단식 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 그래서 네. 단식을 안 하겠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오늘 2시면 단식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드루킹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을 하면 네. 수용을 했으니까 노숙 단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단식을 안 하고 네.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으면 네. 안 받으면 특검 단식을 접겠다고 했으니까 또 단식을 접고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단식은 풀고 밥은 먹으러 가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끝까지 한다며. 그런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어제 한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전국이 이 미스테리의 소용돌이로 다 한꺼번에 다 빨려 들어간 거죠.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족과 이렇게 식사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결심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저기 김성태 이걸 보면 지금까지 헌정사상 네. 가장 웃기는 해프닝이 이정현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보면. 이정현 단식 있었죠. 근데 이정현 단식의 한 100배는 더 웃기는 향후 한 100년 내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가장 웃기는 해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면 예. 김성태가 난 놈은 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는 어이없이 김성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이제 고 대표님이 고 국장님이 그 이정현 단식에 비해서 100배 더 쇼킹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이정현 단식도 골 때렸습니다. 예. 지금 저 박평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정현이 왜 단식했게요? 그때 이정현이 왜 단식했죠? 왜 단식했지 진짜? 기억도 안 나죠? 최순실 관련 증인들을 국회에다가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부르면 안 된다고 단식했어요. 무슨 뭐 탄핵 가결되면 장을 지진다 그랬지 그 단식건 아니었군요. 네네. 그게 탄핵도 아니고 아니, 남은 거는 최순실 증인 부르면 네. 남은 건 장지지겠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지금 김성태 단식도 한 3일만 지나 보십시오. 왜 남은 건 김성태 왜 단식했는지 다 까먹고 턱 돌아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이 정도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발언 자체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네. 발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정치를 너무 웃기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개그 콘서트 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걸? 원래 그런 웃기는 놈이 정치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 정말. 근데 김성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단식 노숙하면서 이렇게 이제 온갖 폼 다 잡고 네. 막 그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연출하는 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김성태가 뭐라고 했느냐. 역시 의총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오늘도 천막농성 21일째이고 노숙 단식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천막을 치고 단식하는 건 정치 투정. 부리려는 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느낌표 빵빵 들어가고 위에다가 방점 땅땅 찍힐 말은 정치투정입니다. 정치투정.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죠. 국민들이 정치투정으로 자꾸 보고 있으니까 정치투정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는 건데 저거가 저거 입으로 이건 정치투정이 아니에요라고 100번 말을 한들 뭐합니까? 남들이 다 정치투정으로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정말 코미디처럼 느껴지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네. 와 요거 왜 요즘 유행하는 1인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승재 시사경제 같은 거죠. 예. 이거 했었으면 야 이건 뭐 별풍선 정말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가 난놈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하는 게 이게 정치의 가장 큰 목표고 이런 걸 잘해요, 잘하기는. 자기 주먹 끌고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수장 말씀 중에 네. 저 김성태 얘기 중에 천막농성이 21일째고 네. 그다음에 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천막농성도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천막농성은 누가 하고 있었는지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도 저 관심이 없었는데. 천막을 쳐놓긴 했는데 네. 그 천막은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누가 농성하고 있었지? 거기서 이제 김성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김무성이 아침 8시에 와가지고 그건 놀리고 가고 그들이 뭐 서로 싸우고 가고 뭐 이러는 일이나 있었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참 결국 어쨌든 이 전국 자체가 네. 김성태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여야의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우리 김성태 선생을 중심으로 각 당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본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분노를 하겠죠. 자기 그럼요. 원내대표가 이제 턱까지 돌아갔으니까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밤 9시에 또 의총을 또 열어요. 네. 그래서 밤 9시에 의총을 열고 우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폭행 사건에서 일단 규탄을 합니다. 예, 규탄을 하죠. 전 이해합니다. 네,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서 얘네들이 의총에서 긴급 결의를 하나를 합니다. 예, 어떤 거죠? 동조 단식을 하기로 했다. 동조 단식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동조 단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죠. 원내대표 한 명 보내가지고 네가 단식해라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자유한국당 몇 명이니까 110 몇 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1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 닭 쳐다보듯이 이런 식으로 다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네. 드디어 턱이 돌아가오라니 이제서야 단식을 동조로 해서 한 번 3일 돌아가면서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결의를 이제서야 합니다. 이제서야 하는데 오늘 2시면 지금 끝날 판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2시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을 받거나 말거나 노숙도 안 하고 단식도 안 하고 천막도 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긴급 의총을 뭐 하란 겁니까 도대체? 진짜 여기도 코미디 말고는 나오네요. 천막농성 참여의원을 기존 3, 4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는데 네. 3, 4명씩 하긴 했군요. 천막농성을. 네, 그러게요. 네, 저도 하긴 한 것 아무도 같아요. 관심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우리 그 제1야당인데. 그러게 이제 아이, 참. 중요한 건 여태까지 아무도 안 굶었다는 겁니다. 김성태 혼자 굶었다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으로서는 얼마나 그동안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밥까지 굶고 있는데 한 놈도 같이 굶어주겠다는 놈이 없어요. 예, 더군다나 당대표는 자기는 단식 못한다고 선언까지 했죠. 예. 아니 그랬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랬으면 차라리 했는데 홍준표가 했던 발언이 뭡니까? 나도 단식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안 얘기하고 하죠. 그러나 단식을 안 했어요. 얼마나 약 올리는 겁니까? 진짜 홍준표는 이런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준표 대표의 위엄을 보이시는 거죠. 나는 대표, 니는 원내대표. 내가 짱, 니는 그냥 밑에 부짱. 부짱은 밥을 굶더라도 나까지 굶을 수는 없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바미당은 어떤가요? 바미당은? 바미당이야말로 압권입니다. 사실 여야 반응하는데 네. 다른 데보다도 바미당 반응을 반드시 소개해야 되겠다고 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박주선이 찾아갑니다. 박주선이 찾아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네. 하는데 근데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도 밥을 반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 한때 유행하던 그 아스트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맞네요. 죄다 아스트랄한 인종들인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이 말을 들어놓은 김성태가 정말 아예 밥을 반만 드시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네. 일단 밥도 굶고 턱도 한번 돌아가고 이러셔서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셨는지 굉장히 매우 밝은 얼굴로 박주선 의원의 손을 맞잡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뭐 의미 없는 말 이런 거 아닐까? 서로 그냥 정말 내가 밥만 먹겠다는 참. 내가 같았으면은 정말 반을 먹든지 다 먹든지 뭐 예.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 이런 거 아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냥. 정말 저 같았으면 실제로 때리지는 못했겠으면서도 영혼의 주먹을 날려 박주선의 턱조화를 쳤을 것 같은데 역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은 좀 건조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조하게. 예,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빨리 들어오라라는 게 핵심인데 일단 특검 받아들이겠는데 특검법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요걸로 네. 합시다. 이렇게 하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은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추경안과 특검을 24일 날 동시 처리하자. 네. 후딱후딱 빨리 처리하자. 특검은 추경이 언제까지 미룰래? 그렇죠. 그리고 4.27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 네. 이렇게 이제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요거 이제 정세균 의장의 타협안인데 요거 민주당이 받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타협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특별법 등 7대 민생 법안 처리를 네.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사실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양보를 했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씨발 하자 뭐 이렇게 된 거고 이러는 건데 야당은 8일 날 아무 조건 없이 바로 특검법을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의 거부권 이러는 건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당이 우리 야당의 자유한국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밥을 먹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굶겠다 이러는 걸로 해서 별로 효용이 없으니까 그럼 밥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그 협박을 하길래 그러니 우리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방송 끝나면 네. 두 분 점심 먹겠다 그럴까 봐 겁나 죽겠어요 지금. 점심 먹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지금 오늘 10시 반부터 원내대표들 모여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다라고는 하는데 네네. 2시까지가 오늘의 그 데드라인이죠. 예, 네.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밥을 먹습니다. 바보 아니야 진짜. 예, 2시 밥 먹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한데 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요런 일에 대해서 과연 언론은 또 어떻게 다루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선하고 중앙이 김성태를 열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앙일보 네. 지금 중앙일보를 보여드릴 텐데요. 중앙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단식하던 제1야당 원내대표 폭행, 지방선거도 흔들어. 네. 우리 늘 또 이 리바이벌 되는 게 있죠. 그 지난 지방선거인가요? 그때 지지난인가요? 가물가물하네. 네. 박근혜 얼굴에 커터칼. 예, 지지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예. 대전은요 해서 뒤집어졌다던 그게 연상이 되죠. 근데 역시 아무리 503이라도 김성태 따위와 비교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그 바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 제발 흔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들어가 소망이 있는. 간절하게 네. 드러난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 중앙일보의 기사가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선 판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동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뭐 우세 또는 내지는 경합 지역구들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마구 흔들려서 대폭 하락하며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군요. 어떡하지? 흔들리네 진짜. 지방선거 흔들어지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예. 게다가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망조와 더불어 더욱 불행한 것은 바미당입니다. 바미당도 흔들렸군요. 네, 바미당의 정당 지지율이 밤이당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깔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바닥을 다져주면서 그간 3등하던 바미당이 정의당에게 정당 지지율이 역전당하여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3위는 정의당, 4위는 바미당. 그 정도까지 됐군요. 네, 그래서 김성태의 폭행이 지선 판도 흔들어 안철수의 바미당 대추락 이렇게 지금 나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내가 흔들어 주겠어. 그게 우리 집일 줄 몰랐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집만 흔든 게 아니라 남의 집도 흔들었어. 예. 우리는 왜? 큰일 났네요. 네. 중앙일보는 지방선거 이 폭행 사건이 지방선거를 흔들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출했다면 네. 조선일보는 김성태 열사 만들기, 김성태 영웅 만들기 네. 이를 시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자 어제자 네. 신문인데요. 깁스 단식 투쟁 승부수 던진 야성 들깨. 멋지지 않습니까? 야성. 그냥? 들깨로 만들어줄게. 예. 딱 이제 그 병원 가서도 치료받고 처방도 안 받고 딱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농성장 돌아간다고 딱 돌아가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와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그간 여러 이제 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그 발언 때문에 당내 입지가 막 흔들리고 했었는데 김성태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제를 보면 여기 있죠. 그 다친 성태가 멀쩡한 준표 살려. 다친 성태가 멀쩡한 준표를 살렸다. 네. 살리게 뭘 살려? 너네 지지율 매달 빠져. 야성들께 자유당 지지율 다 물어뜯어. 예. 그리고 이제 영웅 만들기를 하려면 또 순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조롱, 야유, 뭐 피자 배달하고 이런 얘기 예. 한참 더 쓰고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영웅시 해주면 나중에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 물러나고 나면 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뭐 좋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 저기 응원하고 막 그 지지 문자 보내고 어휴, 자유한국당 살릴 그 사람 누구냐? 유일한 구원투수. 야성의 들깨. 자유한국당이 필요한 것은 들깨 정신. 막못 뜯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응원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기 자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의 별명을 항상 이제 들깨 김성태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한테 들깨라고 부르면 좀 되나 하는 약간의 이 마음에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도 하네 뭐 이제 그냥 뭐 이제 들깨 김성태로 앞으로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김성태 원내대표 별명이 철새도 있었잖아요. 철새에 들깨에 뭐 합치면 이제 개새가 그러면 안 되겠죠. 개새. 들깨새. 예. 자, 어쨌든 이 정말 저빗가병이고 정말 이건 코미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슈 프리즘이니까 한 말씀만 좀 더 덧붙이면요. 그럼 이 야당들이 정말 특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느냐? 그 문제. 과연 정말 특검을 원하는 거냐? 네버 아니에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검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특검 진짜 원한다면 특검을 합의할 기회가 벌써 2번 있었어요. 2번이나 이미 있었다. 네, 2번 있었습니다. 진짜로 특검을 하고 싶다면 일단은 이제 지금 이름하고 그다음에 저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등등을 협상을 해야죠. 네네. 근데 지금 얘기는 자기들이 만든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그리고 이제 특검을 받게 되면
그거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쯤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검을 추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네.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지만 네네네.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무슨 뭐 유영하 또 뭐 누굽니까 무슨 저 서석구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을 예. 특검을 하면 안 되니까 예. 최소한의 장치로 이제 그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도 그냥 아닐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협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자기들 안에 토단다고 박차고 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준비하는데 2달 걸립니다. 아, 최소한 2달은 네. 이미 걸리는 일이군요, 이게. 막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네. 그런 거 따지면 한 일주일 걸리죠. 그다음에 저기 가결이 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통보를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 저기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고 그럼 다시 저기 청와대가 오케이를 하면 국회에서 다시 또 이제 뭐 특검 지정 누가 할 건지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변협에서 길네요. 한다면 그게 일주일이 걸립니다. 네. 다음에 뭐뭐 해서 그 준비하는데 20일 걸려요. 그러면 특검이 딱 땅땅땅 한 다음에 2달 지나면은 네. 지방선거 지납니다. 아, 이미 지방선거는 네. 지나가 버린다. 그때까지는 이 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그 특검 안 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특검 노래 부르기만 원하는 겁니다. 선거용. 예.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특검 그래 하자 해도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여기에 예민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과연 요 지방선거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뉴스 신세계에서 역시 또 이슈 프리즘에서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프리즘 잠시 정리하고요. 곧 언론 해부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 해부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매출 하락이 심각한 조선중앙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오. 미디어 오늘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X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 미디어 X. 여기에서 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죠. 2, 3, 4, 5, 6, 7, 6년이군요. 네. 6년간 언론사 매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미끄럼틀처럼 쭉 미끄러져 있죠. 예, 이 첫 미끄러져 번째가 있네요. 조선일보입니다. 3,620억에서 3,157억. 오. 자, 그럼 이제 463억이 빠졌습니다. 매출액이요. 매출액 많이 줄었네요. 증감률로 보면 13%고요. 네. 그 다음이 중앙일보가 들쭉날쭉하면서 세 번째로 시작한 데가 동아일보인데요. 네. 동아일보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보다 돈을 못 버는군요. 예, 그래서 매출액만 따지면 조중동이 아니라 조동중이 조동중이 되어버렸습니다. 되는군요. 2017년부로 중앙일보가 3,132억에서 2,677억, 454억이 빠졌습니다. 15%나 15% 감소했네요. 근데 이게 언론사가 이렇게 몇천 원씩 매출액인다는 그러니까요. 건 좀 우리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네. 우리는 매출액이 얼마쯤 되나? 너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동아일보도 추세로 보면 네. 4%가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109억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스테디하게 좀 가고 추세를 있네요.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동아일보가 별로 깔 게 없어요. 나름 스탠스를 잘 나름. 잡기도 하고 깔 거는 너무 구려서 까기도 참 뭐한 이런 것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매출 하락 순서가 우리 UBC에서 이 까임을 당한 정도와 비례하지 않나. 우리가 까면 깔수록 매출이 주는군요. 예. 그 밑에 보면 매경 그 사위가 매경인데요. 네. 그대로 가죠. 네. 그다음에 거의 스테디하게 그 밑에가 유지가 됐고요. 한경이 급상승 올라갔네요. 27%나 늘어났네요. 우리 매경 환경 별로 안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 하소장이 게을러서 그래요. 네.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뭐 제가 나서기 어려우니까 하소장이 네.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매경이.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경향 한국 한겨레 문화 서울신문 예. 문화 이런데요. 나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언론 해부실이나 그다음에 기사나 이렇게 볼 때 조선하고 중앙만 너무 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깔만 하지만 너무 지겹다. 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해서 그랬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더 가열차게, 더 가열차게. 악착같이 기를 쓰고 네. 이를 악물고 조져야 되겠다는 예.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질 때까지 예, 마음껏 조져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일보 왜 이렇게 지랄인가?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독자를 딱 잡아놓고 그 독자에게만 먹히는 기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있는 독자라도 음. 조선일보에 안 뺏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그 생치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팬층을 확보해서 그 팬층에게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클리셰라 그러죠. 네. 조선중앙 얘기를 할 때는 뭐 맨날 그러면 재미가 없겠지만 가끔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이긴 하겠지만 네라고. 매출이 떨어져서 이지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네, 클리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지선 후에 열리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요?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예, 고사 그 제목을 좀 짧게 하느라고 고사라고 썼는데요. 그 제일 어울리는 표현은 정한수 떠다 놓고 치성 올리고 있는. 치성을 올리고 있다. 고사까지 뭐 규모는 고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간절하게 아침마다 뭐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자 일면톱에 일면톱이에요? 예, 미북 정상회담 6월 셋째 주 싱가포르 유력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저거 보면 외교 소식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 예. 소식통. 예. 저는 이런이 못 믿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근거는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예. 근데 저 기사 강인성 기자인데요. 강인성 기자가 사실 조선일보의 말 그대로 스타 기자거든요. 진짜로 옛날 뭐 종군 기자하고 뭐 외교 통해서 이러다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 강인성 기자 오보 너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아무 말 기사를 쓰고 그냥 막 찔러 나놓고 근거 뭐 형편없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매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렇게 허술하게 기사를 막 던지는 회사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예, 매출 떨어져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참 이거 뭐라 그럽니까 속옷까지 벗고 뭐 이런 뭐 표현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근거를 구태여 찾고자 한다면 그래도 G7도 있고 캐나다 트루도 총리랑 전화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북미 정상회담 지지 선언 부탁을 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글쎄 전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이거 싹 무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체도 모를 외교 소식통 다섯 그러니까 글자에 그 외교 소식통이 누구냐는 거죠. 네, 근거 없습니다. 자우지간. 네. 월요일자 5월 7일자 네. 일면에 이거 일면 톱은 아니지만 네. 한 하단 가운데쯤에요. 한미 정상회담은 22일이고 네. 발표를 했죠. 발표했습니다. 볼턴이 미북은 6월 중순쯤 미드준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럼 이제 볼턴이 얘기하는 걸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들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저기 읽어보니까 네.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6월 중순에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근데 그 글씨가 보여요 지금? 예, 지금 보입니다. 대단하다.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이어서 내가 들은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쳐도 볼턴이 주변에 얘기했다는 거를 외교 소식통이 또 듣고 그거를 조선일보 기자가 뭐 그렇죠. 들었는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영어로 hearsay, 한글로는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주워 들은 거, 전해 들은 거 이런 거니까 이걸 전문을 한 번 더 전문하면 재전문이라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재전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법정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런 거를 듣고 나면은 판사들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예, 이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보도이 됩니다. 이게 전원이 몇 차례 건너가는 건 진짜 않습니다. 아무리 그럼요. 그러니까 연변 언론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아무튼 볼턴이 그랬다가 이제 예. 그랬다고 뭐 그게 네, 근거입니다. 예. 참. 그런데 예. 이게 희한한 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치성을 올리면 네. 다른 언론이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비스무리하기라도. 그렇죠. 예전에 네. 조선일보의 네. 뭐 영향력이었다면 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래야지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아무도 안 만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밀당한다는 네네. 쪽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만 이렇게 찍고 뭐 6월 초가 될지 네. 중순이 될지를 찍는 언론은 없습니다. 거의 없겠죠. 예, 대단히 그러니까 조금씩 진보하고 나아지고 있는 있다는 거군요. 증거죠. 그중에 연합뉴스가 6월 초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도 안 받았어.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근거가 G7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까 우리 네.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연합이 6월 초로 전망하는 근거는 둘 다 똑같이 6월 8일에서 9일까지 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트리도가 트럼프랑 통화하면서 좋은 성과 거두고 G7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네. 말도 하고요. 당연히 G7이라는 가장 톱 클래스의 그럼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G7 정상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는 뭐 이야. 예,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네.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주변 국가들 네. 또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거두고 G7이 바로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죠.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6월 초에 브라질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취소했답니다. 트럼프가. 예. 그러면 6월 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뭐 전략적인 이유로 6월 셋째 주 가능성도 있다. 네.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은 연합뉴스 요 기사가 제일 정석이죠. 그러네요. 무슨 지가 부채도사라고 날짜를 딱 찍어서 합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조선일보의 그런 그 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주말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관련 기사 쓸 줄 알았더니 오늘은 안 썼습니다. 아, 오늘은 관련 기사가 없었고요. 아무리 매출이 빠져도 양심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뭐 이번 주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단 한 텀 쉬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참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펑펑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김상태가 밥을 먹네 마네 하는 뉴스만 전하고 있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것도 이슈 프리즘 시간에.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시켜 들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또 드루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조선중앙에서 우리는 하기 싫은데 예, 얘네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조선중앙 드루킹 수사 밑밥 깔기. 예,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질 때까지 씹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처음에 김경수 의원 건을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밑밥을 깔고 들어갔죠. 네네. 계속 특검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봤습니다. 네. 이미 증거도 인멸되고 그래서 계속 경찰만 까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좀 경찰을 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얘네들은 안 까면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경찰만 까는 겁니다. 야당도 까고 여당은 살짝 까고 그래서 하도 까니까 이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된 사건만 494건입니다. 몇 달간에 걸쳐서 예. 고발한 것이 드루킹은 거기에 494분의 1에 네, 불과한 그렇죠. 거죠. 물론 뭐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고발하기 일주일 전에 네이버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 분당서에 한 거를 서울시경으로 다 병합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루킹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한겨레에선 이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MB 박근혜 정부가 매크로로 상시 여론 조작을 했다. 네. 정부 홍보 대행업체 직원이 폭로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이걸 보면 정말 이 문제가 많은데. 참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그런 훌륭한 기사가 나오는데도 이 조선중앙만 물고 쳐다보고 아이고, 있으려니. 예. 예. 그래서 이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김경수 불러놓고 쩔쩔맨 경찰이라는 기사를 네. 이 오늘자죠. 봅시다. 네, 5월 7일 월요일. 월요일 어제자군요. 네. 원래 온라인판 기사 제목은 초동 저겁니다. 김경수 불렀지만 경찰 드루킹 연루로 수사 난항. 아, 김경수 불렀지만. 예. 수사 난항이라는 뜻을 아시죠? 예.
뭔가 밝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들은 이 대선 김경수가 무슨 조직적으로 드루킹한테 대선 때 지시를 하고 예. 대선 때도 뭐 매크로를 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예, 거죠. 그거 대선과. 싶은데 그걸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부터 한번 보고요. 다음 조선일보 오늘자입니다. 기자의 시각이라는 칼럼에 네. 초동 수사 안 돼서 특검에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사설에는 대선은 어땠겠냐. 이제 2만 건, 뭐 200만 건 뭐 새로 나왔죠. 예. 그러니 그걸 가지고 대선 때는 어떠했겠냐라고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번 저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지난 대선 때 취재한 기자들 핸드폰 압수수색을 좀 해볼까 싶어. 우리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안철수가 딱 붙을 때 네네. 언론이 존나게 지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냄새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 막 엉뚱하게 보도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김의겸 기자 지금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기자 그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이 안철수를 좋아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4월 7일 날 신문의 날 행사하는데 갔더니 막 그 언론사주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이거 너무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던 언론의 모습은 예, 거의 뭐, 저는 뭐 거의 뭐 카톡이든 텔이 뭐 예. 텔레든 한번 뒤져보면 수백 건, 수만 건 있을 걸요 주고받은 게. 아 그거 좋네요. 예, 이 새끼들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 돼. 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 언론들의 그 대선 조작, 네. 대선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싶은데 그걸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까봐야 되겠어 이 새끼 진짜.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뭐 네이버 댓글판에서는 그동안 여론조작의 냄새가 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네. 실제로 특검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 특검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특검. 난 네이버 관심 없고 언론이 한번 까봐야 돼 진짜. 네이버 특검, 네이버가 언론이니까. 언론 뭐 기자 특검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번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다 까보자. 다 까봐 진짜 이 새끼 진짜 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까야 언제 돼. 그런 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그 네. 이것도 드루킹도 그렇고 만약에 기자들 다 깐다고 하면 선거법상 선거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에 실익은 없습니다. 근데 실익 가지고 따지나? 맞습니다. 그렇죠. 까야 되면 까는 거지. 그냥 까봅시다 진짜. 정말 다 검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참 난항을 겪을 거예요 우리도. 자, 오늘 언론 한 건만 더 아, 예, 예. 저기 저 처음에 넣었다가 제가 실수로 빠져서 네네. 한 게 있는데요. 오늘자 신문입니다. 오늘자 네. 조선일보입니다. 여 드루킹 특검의 20개 조건 그리고 바른미래도 침낭 준비 네. 특검에 20개의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어. 되게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통 크게 다 하면 될 거 뭐 특검 하나 하는데 거의 막 20개씩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제목이 붙은 큰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 내용이 없어요. 어. 뭐가 20개 뭘 20개씩 거나. 예. 근데 이 첫 번째 기사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죠? 대부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아, 밑에 저 보면 밑에. 추경안 물관리법, 건설고용법, 날마다 늘어나는 여 드루킹 특검 조건의 하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 민생법안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20개 그래서 만든 이제 건가요? 20개가 뭔지 네. 한번 제가 이 기사에서 얘기한 걸 봤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추경, 판문점 선언 이행 결의안, 네. 그다음에 물관리 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등 7개 필수 법안,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법 등 7대 민생 법안. 그다음에 특검 후보의 비토권, 거부권, 그다음에 명칭 변경 등등. 네. 근데 이렇게 다 줘도 20개가 안 돼요. 네. 19개예요. 아, 19개. 한 개는 뭘까 아무 뒤집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특검 받아주면 국회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이 김성태 계속되는 얘기였고요. 네. 그러면 국회 정상화하면 뭘 합니까? 이런 거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해야 근데 왜 되는데. 20개입니까? 이게 따지면 한 수백 개 넘을 텐데. 국회 정상화하면 이거는 이 4월 지금 5월 달이죠. 네. 3월 달에 여당이 4월 국회가 열리기 전에 3월 말에 27개 법안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네. 라고 제시한 게 20개도 아니고 27개입니다. 7개. 예. 그 중에서 그래 뭐 딴 거 몰라도
그 중에도 고른 게 이 14개입니다. 7대 법원, 7대 법안에서. 그럼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게 지금 뭐 특검이니 뭐니 4월 달에 방송법이었죠. 이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사위까지 다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아이고. 쓸데없는 짓거리 때문에 통과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 특검 받을 테니 이거 다 처리해다오라고 하는 거 20개 조건이라고 이 씨알데기 없는 물고뜯기 하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히 좀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오늘 다뤘던 이슈 프리즘이나 아니면 언론해부실이나 결론적으로는 국회가 지금 파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국회가 문제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회가. 그 앞에 거를 할 때까지는 그냥 가소롭기만 했는데요. 네. 이 기사를 김남훈 의원이 오셨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김남훈 의원님 가끔 방송하기 전에 네. 막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스크립트를 좀 따다가 좀 읊어보고 싶어요. 예. 막 내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얼마 열뻗치냐 하면 이런 새끼도 어디 있어요? 아니 물론 이 법안 다 준비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 안 시킨 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뭐 특검 하나에 20개씩 조건을 건답시고 괜히 뭐 쪼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고운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방송 끝나면 김남훈 의원한테 스크립트를 받아다가 또 이러면 매출 좀 더 떨어지라고 막 예. 있는 대로 좀 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언론해부실은 언론이 참 열심히 프레임 만들려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겠네요. 저희는 열심히 언론해부실을 지속해 나가면서 매출 떨어뜨리는데 한몫 당당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론해부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을 했는데요.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죠.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마땅히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언급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그냥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담한 해결 방안까지도 언급해서 우리가 이것에 국회 파행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반드시 국회의원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준 점에서 그리고 시원하게 해준 점에서 칭찬합시다에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후 방송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후의 방송 스케줄 어떻게 되죠? 오늘 2시에는 하승주의 시사 경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제 슬쩍 말씀해 주실까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예, 과연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시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네요. 현근택, 최성식, 윤가피, 김남훈. 자, 이렇게 당대 스타들이 다 모이시는군요. 어마어마한 보이는 팟캐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후 방송에도 큰 관심 주시고요. 또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뉴스 신세계는요. 지방선거 시기 동안 시간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를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내일부터입니다. 뉴스 신세계는 10시 30분부터 지금 11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30분 앞당겨서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10시 30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하 소장이 시간 맞춰 올지 안 올지 배팅을 걸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10시 30분에 또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 신세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10시 30분에 저희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